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이죠.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젠가요?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 가서 출산을 했다. 아, 참. 그런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했다. 네. 비혼모라고 비혼모라고 표현하면 결혼하지 되겠죠? 않았는데 연마가 비혼모. 예. 근데 왜 일본에서 임신과 출산을 했느냐.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렇게 사유리 씨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과거에 허수경 씨가 예.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지금 네. 잘 키우고 있고.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혼모가 정자 기증을 받는 게 뭐 처벌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수경 씨가 이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한 2007, 8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황우석 사태라는 게 발생하기 전이라 예. 뭐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 이런 이제 관련 법안이 굉장히 뭐 촘촘하게 규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망을 에 포섭되진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처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예. 현재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정상부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정자를 받는 걸 전제로 이 관련 법률이 다 규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제3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법적 상상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예, 있는데 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혼외자라고 표현해요. 예. 우리 예전에 예.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민법에서도 표현을 했었고 그게 생명윤리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생명윤리법은 뭐 항우석 때문에 사실은 출산 이거 관련된 법이 아니고 이 정자라든지 난자. 과학 부분에서 예. 이제 했던 법률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가능을 아예 생각도 못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적인 배우자. 예. 두 번째, 그 법적인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라든지 무정자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생식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제3자한테 받는다. 그렇죠. 그 요건이 맞아떨어질 때 제3자인데 아예 배우자 동의까지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법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만 허수경 씨나 사유리 씨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하. 이건 그래서 한 번도 이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느냐. 근데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통계를 좀 봤어요. 그 예.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혼이 이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 미혼모 포함해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죠. 50%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저출산 국가 해결책으로 예.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법이 예. 뭐 빨리 쫓아가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여성 사이의 법적 결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떤 남녀 사이에 특히 출산과 관련한 입법적인 지원 체계는 혼인을 전제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난임 부부랄지 그러니까 난임을 겪는 여성이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비혼모인 경우는 지원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꼭 뭐 정자기증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난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출산 의지가 있고 출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정부 지원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구멍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제 자식이라고 태어나는 경우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우리 법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냥 출생자로 표현하면 혼인하고 관계없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생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혼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관념이 그래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게 지금 비혼모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제책 아니면 보호책은 전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 출산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어렵죠. 쪽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계속해서 뭐 지원책을 내고 한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 아까 박 변호사 말대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쯤 된다고 하면 뭐 이거 비혼 뭐 포함해서 미혼 뭐 다 해서 절반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유리 씨도 한국은 불법이어서 일본에서 났다고 하면 외국은 좀 쉽나 보죠? 뭐 이게 사유리 씨 말대로 뭐 불법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서 한 거로 보입니다. 일본에도 이 생명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혼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입법제가 다수고 예. 우리나라 같이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법밖에 없거든요. 모자 보건법하고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다 과학이나 정자나 난자 채취할 때 관련된 법률 아니면 모자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만 관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짧게 덧붙이면 프랑스 예. 같은 경우에는 비혼모 지원뿐만 아니라 정자기증에 있어서 뭐 레즈비언 커플한테도 아하.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뭐 입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정자은행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또 없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 프랑스도 보입니다. 사실은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좀 조합이 돼서 저출산에서 많이 벗어난 모양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을 삼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많은 주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제도화 할 수 있으면 제도화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레즈비언 커플 이런 건 우리나라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공동체 질서 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또 이거 화제가 되는 게 8촌 이내 결혼 금지. 6촌 이제 예. 근데 그 해당되시는 분은 6촌 사이였습니다만은 그렇죠. 현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판정해 달라. 이건 6촌 사이에서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헌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공동체 의식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리의식 같은 건데. 윤리의식, 뭐 사회 예규. 그렇죠. 이제 사실 이 동성동본이 위헌받은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97년 됐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제가 밀양 박가입니다. 예. 밀양박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죠. 정말 많기 때문에 박 씨를 만나면 안 돼요. 박 씨 만나면 뭐 결혼 생각 대학 다닐 때는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남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북의 목에 다 따져보면 예컨대 제 어머니가 이 씨인데 예. 이 씨에 그 따져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까지 그게 계속적으로 합헌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속이 됐던 거고 예. 8촌 부분은 외국 내를 보면 4촌 정도까지 보는 입법례는 많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아마 다 4촌. 대사촌입니다. 6촌이나 8촌, 특히 8촌 정도 되면 아이고 제가 계산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입니다. 예. 이게 고조부까지 그 찾기도 어려워. 예전에 호적이 있어서 찾기도 좋았는데 요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려면 제 아버지 거를 띨 수가 있고요. 아버지 걸 띄면 증조복을 띨 수가 있고 예. 증조복을 띄면 고조복을 띨 수가 있고 고조복을 띄는 다음에 그 아들 떼야 되니까 남에 가까워요 사실은. 호적이나 그 족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우리 8촌인지 아닌지는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명절에 한번 내려가면 네. 6촌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데리고 가면 7촌이 되는 거죠. 7촌까지는 보는데 7촌이죠 7촌. 저희는 뭐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은 4촌 이외에는 잘 만나기 잘 어려우니까. 교류가 없죠. 그렇죠. 저희도 시골이라서 6촌까지 봅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위헌이 안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네. 지금 이 비혼모 정자 제공 문제도 과연 국회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돼. 육촌 커플. 뭐 그거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지는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정말 정확한 통계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혼모나 미혼모보다는 적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예, 들고요. 예. 이제 프랑스나 외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 문제거든요. 프랑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비혼모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생기니까 구제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한 건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6촌 그 8촌 그거보다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거는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예. 네. 너무 많이 존재하거든요. 벌써. 그리고 뭐 또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 태아가 자기 배에서 이제 잉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난자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반대는 어때요? 그럼 반대라 함은 아빠가 예. 아빠가 지금은 대리모죠. 그게. 지금 법책에서 대리모는 심지어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모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를 외부에서 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잉태를 해서 예. 출산을 하는 개념인데 이 정말 모친은 이 대리모다라고 예.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법원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예. 좀 보는 그런 그러니까 시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전자를 따지지 않고요. DNA는 다른 사람인데 예. DNA를 보지 않고 배에 이제 예. 호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혼모보다 비혼부가 훨씬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은.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건 모르는데 그렇죠. 네. 비혼부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리모 계약이 그렇죠.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떤 뭐 배를 빌려야 되니까 예. 대리모 계약이라는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 거의 어렵다. 없다고 비혼보다 더 어려울 자, 그럼 일단 비혼모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발적 뭐 미혼모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근데 일단 뭐 허수경 씨나 또뭐 사유리 씨는 경제적 문제는 없는 분들이니까 네. 아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비혼 스스로 선택한 비혼 말고 미혼모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허수경 씨가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출산했다.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고 했을 때도 이제 달리는 댓글 중에 일부는 나는 이런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 나도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출산 대책이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출산할 것도 사실 하나의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놔둬야 될 것이냐. 본인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면 이걸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뭐 논쟁도 되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게 미혼모가 아이 출산하고 네. 어떻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는 인터넷에 뭐 판다 이런 얘기도 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뭐 그 어린이 보호시설에 놔뒀는데 예. 그거가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또 사망했던 사건도 있어요. 예. 상당히 이제 법적인 뭐 필요성이 좀 지금 거의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말고도 지금 낙태하는 사건들도 예. 꽤 많이 있고요. 또 이것도 낙태죄 또 위헌 여부하고도 위헌은 됐지만 처벌하는 것하고도 다 연관성이 지금 있는 예. 상황인데. 근데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만 네. 임신이나 출산 과정을 또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어떻게 많죠. 그 사각지대를 다 찾아가느냐. 사실상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숨기려고 봅니다. 하죠.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죠. 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예. 보니까 현실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법을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양성화돼 있어요.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면적인 복지 시스템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유교적 관념이 그래도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사유리 씨야 국적 일본인이니까 조금 다릅니다만은 허수경 씨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그렇죠. 게 되는 자신의 겁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죠. 엄마성을 저 다른 엄마성을 걸로 알고 따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 우리 민법에도
이 엄마성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나 모의 성을. 엄마나 아빠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성만 따르면 된다. 그렇죠. 둘 다 근데 따라도 돼요. 엄마 성 따른 경우 거의 못 봤는데요? 요즘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빠가 불특정돼 있고 이제 알 수가 이 상황에서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빠가 예, 알수 그래서 없으니까. 엄마 성을 따랐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엄마 성을 따를 수가 없었죠. 아빠 성을 따를 수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미혼모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 변화, 합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 자식이 그 아내 성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허민우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예. 엄마성을 얘기를 하길래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제정신이가! 야가 어릴 때부터 와 이러노! 이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예. 저희가 뭐 또 제가 태어났고 자랐던 곳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좀 유교적 그런 게 예. 있어서 사회적 인식의 예, 변화가 인식의 필요하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해보죠.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방지법을 내놓겠다. 어떤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이걸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권력형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인데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예. 이게 이런 이유가 사실상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명명되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의 어떤 결함, 흠결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모호해서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현재로선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이미 뭐 수사방해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나 뭐 기타 등등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은 이걸 가중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으로까지 할지는 참 의문입니다. 지지도 문제지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예. 이 정도 법률에 우리 형법에 전 세계의 형법에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예.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처벌한다. 됩니까? 예. 너 기분 나쁘게 생겨서 처벌한다. 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형벌은 명확해야 되고 그 체계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범죄를 하나씩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며칠 만에 뚝딱뚝딱 이걸 만들어서 7년은 뭐 무슨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예. 7년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 뚝딱뚝딱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법으로 뭐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인데 명확해야죠. 수사를 방해할 목적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고 또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안 같고요. 되겠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휴대폰 비밀번호는 지금 네. 뭐 진보 진영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표현하죠. 아, 일명.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은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아서 못 풀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법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휴대폰 비밀번호 안 주면 위법인 것도 있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줘도 괜찮은 주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없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던 국민들의 반응 같아요. 네.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비밀번호 뭐야 하면 그냥 다 말했거든. 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거 그동안 안 줘도 됐던 거야? 뭐 이렇게 놀랐던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고 네. 또 아이폰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검찰이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비밀번호 내가 안 줘도. 근데 아이폰은 못 푼다고. 그럼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언페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폰 얘기를 이제 제가 쓰는 기종입니다. 제가 뭐 예.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버릇이 돼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개 기종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근데 끝내는 풀려요. 네. 그게 6, 7개월 걸려서 문제죠. 이스라엘 갔다 와야 이스라엘 된다, 사람이 또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고, 그 미국의 이제 이 많은 법들, 이제 이른바 휴대전화 이렇게 강제로 열게 하는 법들은 테러 관련된 법이에요. 테러가 지금 순식간에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인데, 그걸 막으려고 6개월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테러 의심 용의자. 네, 그런 거죠.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캐치를 하고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걸 강제로 풀었을 때 아주 그 공익적 이유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공적 법이죠. 이유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절도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렇죠. 네. 이 나의 휴대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수사관이 다 본다고 하면 그건 다 인권 침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인권 침해라는 이제 지적이 끊임없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조주빈이 이제 제출해서 수사기관 수중에 들었는데도 본인이 이제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제작하고 유포하는 자들 같이 국민적 공감을 사는 자한테까지도 이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그냥 어떤 인권적인 요소를 더 이제 가중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논의가 출발했다면 사회적으로 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딱 특정을 해서 악의적으로 휴대전화를 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걸 법으로 규율하겠다 하니까 이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단한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못 사는 거고 사실상 이 이슈 자체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이제 공감을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달리 좀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N번방의 그 조주빈이 걸로 시작했으면 오히려 더 공론화 됐을 건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과 그 정진웅이죠. 두 사람의 그 몸싸움. 저는 사상 초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검사가 자기가 휴대전화를 안 주려고 그러고 또 그걸 뺏는 사람 뺏으려고 하다 몸싸움 해가지고 3주 상해 나가지고 독직 폭행이라고 기소되고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검사장이라 했던 사람이 고위급 검사장이 자기는 휴대전화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뭐 추미애 장관이 검토를 해보라는 측면이지 이걸 갖고 무슨 관찰을 무조건 시키겠다 뭐 이건 아니었잖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